시사 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인터뷰 오늘 김규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두 번째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인사들이 반영된 결과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2차 개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 유튜브 라이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든 이야기 뉴스탠바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전일빌딩에서 5.18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오늘 뉴스탠바이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곳에 다우환경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용역, 소독방역, 조경식재 공사까지 다우환경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활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우환경 광주 512-7482. 광주엔 있나요? 도시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공원이 있습니다. 풍암호수를 품은 최대공원으로 도시를 키우는 힘이 되고 1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모두를 위한 취미 명소 중앙공원 1지구를 기대하세요.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시사 인터뷰 오늘은 유튜브 광주 MBC 보라와 광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온에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 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내각 발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기간 단식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3명의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네, 한 분은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그죠. 또 한 분은 폐지를 약속한 곳에 가서 폐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그렇죠. 와, 저는 그런 후보 연설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생각 때도.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더 파이팅 있게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치에서 지금 더 필요한 게 파이팅입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가자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좋게 파이팅이라고 돌려 말해서 그렇지 더 세게 가자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저녁에 9시 뉴스 보시면서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느낌을 가지시는 게 우리 정치가 너무 약하고 서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재미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교체 대상인 신원식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 논란 있을 때 최선두에 서가지고 네. 파이터를 자임하셨던 분이고 김행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제 여러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옹호 내지는 상대방 공격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예전에 이제 좀 기자들이랑 싸우던 이미지의 강성 이미지도 남아 있는 데다가 과거의 인물을 쓴다라고 하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보시고 막 되게 잘한 개각이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사실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 어린 시선으로 봐도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강행하겠네요. 그럼요.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는 네. 당연히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하게 뭐 어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뭐 상상 초월하는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거의 갈 것이고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것도 보면 요새는 약간 좀 패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명할 건데 대통령께서 뭐 우리가 이거 청문회에서 뭐 하나. 약간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 보니까 청문회 제도에 대한 관심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충격적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론의 향배를 뭐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예전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굉장히 센 발언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설령 그냥 청문회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통일부 장관도 비슷했는데요.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죽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 한 명도 그랬는데 지금은 3명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수행했던 박균택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당시 검찰에 있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을 거다. 스타일은. 그리고 대화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갈 거다. 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싸워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사람이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제 검찰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좀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네. 추미애 장관과 싸운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에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녹취록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당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장악하신 데 성공했고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방금 녹취록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에 나온 내용들에서 얘기할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많죠, 뭐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3개월짜리 뭐 이런 얘기라든가, 네. 본인도 뭐 국민의힘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좀 들끓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순천에서 아마 호남 선대위 발족식이었나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순천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제가 거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네. 민주당에는 차마 못 가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예 현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거 시급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현장에서 저도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물론 뭐 상대방을 좀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자면은 첫째로 별로 질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대화 상대방도. 질 높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가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만 했을까. 최근에 뭐 보수 유튜버들이 뭐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주변에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질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게 튀어나오면 아니 한두 사람 정도는 아니 대통령님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당의 레거시도 있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의 레거시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오셔가지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지만 우리 당을 좀 더 존중하는 메시지가 지금이라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천 눈치 보느라고 뭐 생동감이 없죠. 지금 이거 개각 얘기도 아까 했지만 그 익명 인터뷰로 다 그런 거예요. 미치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미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 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올드보이 왜 또 쓰냐. 뭐 이명박 정권 투냐. 막 익명 인터뷰로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네. 공개석상에서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은 공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 문제인 거죠, 진짜로. 네. 국민의힘 내부가 그렇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면 정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뭐 승패와 관계없이 결과에 그거를 떠나서 네. 총선이 지나면 국민의힘 내부도 요동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우리가 151석 이상 과반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건 유지는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공천 받으려고 바싹 엎드려 있잖아요. 네. 자기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지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죠. 대통령 신경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충성 경쟁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더 경색시키지 않을까 저는 미리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성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지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당과 정부가 잘 가야죠. 그래도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나쁜 예감이 적중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잘 돼야 또 우리 나라가 좋은 거니까요. 누가 네.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을까? 네. 자 다음은 민주당 당대표 단식 얘기로 가겠습니다. 단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박하게 평가했거든요. 네. 너무 생뚱맞고 네. 일단 그 뭐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네. 저는 굉장히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을 표면적으로나마 단합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분한테 뭐 모질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단식하고 나면 회복 기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국감입니다. 네.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저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다만 국민적으로 아주 큰 호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는 정도.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가고 어젠가요? 뭐 보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네. 비대위원장도 가서 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좀 더 오래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내부는 결속이 됐지만 여당이라든가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을 때, 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어찌 됐든 저까지는 뭐 큰 문제 안 삼는 걸로, 그러니까 큰 문제 없는 걸로 하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너를 만나러 올 수 있겠느냐. 순천까지. 예, 물론 그걸 뭐 너무 김기현 대표를 너무 이렇게 작게 평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김기현 대표도 지금 그 본인이 혼자서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다는 그렇죠. 건가요? 뭐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고 좀 간혹 가다가 훈훈한 장면 나와주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민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막 곧 구속영장 있고 막 해도 어쨌든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 야당 대표라는 그 자리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식 만류도 하고 좀 찾아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다면 네. 총선에서 공천권에 대해서 본인의 지분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뭐 검찰 공천은 절대로 없다. 근데 그 얘기를 공언했는데 그렇게 그렇죠. 안 될 수 있잖아요. 공천은 당에서 한다. 그런 걸 공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공천 로비를 하는지 보면 나옵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뭐 그 누가 실권을 휘두를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는 눈인 같아서. 아닙니다. 네. 게다가 저는 별로 공천 로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총선 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 출마를 기본값으로 두되 장난칠 것 같으면은 대구가 아니라 제주도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총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온 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다만 이게 이제 명분의 문제죠. 네. 이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당에서 공천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천을 주면 가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험지입니다. 노원병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죠. 예. 네. 그런데도 공천을 주면 가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노원병에서 10년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공천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의 어떤 메시지의 방향성이나 노선이 서울 강북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지가 않은데 공천만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있으면 뭐 속이 터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를 만나는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충청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당이 지금 보면 홍범도 장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우세 지역에서는 표를 좀 깎아 먹어도 뭐 원래 70 갖고 있는 거 좀 깎여도 60으로 당선된다 치지만 경합 지역이나 열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뭐 극소수 미세한 표 차이로 그냥 그럼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홍범도 장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천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 뭐 여야의 당을 다 포함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까지 정치를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무당층으로 빠져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는 좀 다릅니다. 이 무당층이 아예 안 움직여버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제3지대가 성공하는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만 봐서는. 근데 이게 언제든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민심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 있는 주자가 나올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거론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무당파들 중에 많은 수가 야당을 찍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사실 중도층 무당층에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하게 바라겠지만 지금 2년차 지금 정부 평가에 대한 투표인데 총선은 지방선거보다는 그래도 보통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 어차피 투표장 안 나와. 투표장 열심히 나올 것 같은 우리 지지층 결속해가지고 투표율 올리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저는 좀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 네.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의 무당층은 과거의 무당층이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지정당 없음, 모름 하시는 분들이 그 대통령 지지율을 어느 정도 따라가요. 이분들이 정당을 어디를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니까 그걸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억울하면 제가 당대표 됐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예. 자, 천하람 위원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을 내걸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약이 대표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약이라고 표현하면 선거법상 여러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제가 현수막을 좀 많이 달았어요. 이제 여수 순천 여수 광양에 광역전철을 좀 놔보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철도 덕후는 아니고 이제 철도 전문가 같은 분들하고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순천에서 여수 엑스포까지는 전라선이 다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경전선이 다니거든요. 네. 이거에 전동차만 좀 잘 투입하면 돼요. 전동차 잘 투입해가지고 또 이게 옆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거든요. 뭐 네. 진주로 가든지 뭐 보성으로 가든지 뭐 위로는 또 곡성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나요? 심지어는 광주? 사실 수요만 있다면 광주와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앞으로 그 철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제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원래 정치연수막 많이 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과드리고. 근데 이제 보면 정치연수막이 다 누구 욕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대통령 욕하는 건데 저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바꿔보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실생활에 맞게. 네, 싶어가지고 좀 위선적이지만 이번에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수막 그 공해잖아요, 공해. 맞죠. 네, 저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만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뭐라도 좀 건설적인 어떤 정보를 주든 뭘 다른 걸 좀 내걸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수막 자체로 거는 것도 불법인데. 근데 일단 정치 현수막은 걸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너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만 특혜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사람은 못 걸어요. 그러니까 현역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정치 현수막은 손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저도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현수막을 걸더라도 규제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총 몇 장을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제한적으로 걸게 놔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규제를 하든 장소를 정해주든 그렇죠. 아무데나 걸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이거 사고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라디오와 유튜브로 하는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뉴스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사 인터뷰 오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일빌딩에서 5.18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뉴스 스탠바이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운 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데 그 안에서 시민들은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협,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넘어오십시오.
네, 뉴스 전한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오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정다은 의원이 나온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일빌딩에서 5.18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위원장으로 그 무대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 기획을 하셔서 저희가 왜 기획을 했고 현장 분위기가 어땠고 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8 특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네, 저희 시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특위가 현재 7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구성된 특위입니다. 지금 5.18이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뭐 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5.18에 대한 폄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폄훼를 넘어서서 역사 왜곡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또 이 와중에 5.18을 그동안 주도해왔던 세력들 그러니까 당사자 단체나 이 시민단체 그리고 재단 이 세력 간의 다툼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외면하고 국민들은 무관심한 상황이 됐고 네. 그 와중에 또 기념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의문에 쌓여가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올해 말이면 활동 종료하고 내년이면 국가 차원의 결과 보고서가 최초로 나옵니다. 네. 그동안 5.18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9차례가 있었지만 보고서가 나오는 건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이런 5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5월이 세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라지겠다. 이런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5분 발언에서 이런 이슈들을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요. 뭐 의회 내에서는 공감을 많이 얻어서 이 초선 의원 5명 강수훈, 심창욱, 이명노, 최은지, 정다은이 5명 응원하다가 이 2세대라고 2세대 활동 5.18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명진 의원님, 안평환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그리고 이기순 의원님 이렇게 9명으로 해서 5월 문제 한번 과감하게 뛰어들어 봤는데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5월 문제 포함 5.18에 대한 거는 상당히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5.18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도출해보고 결과를 좀 도출해보는 과정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기획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이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왜 시민 토론회를 여냐 기존에 지금 43년 동안 해왔던 논의 구조가 있는데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의 논의 구조가 당사자 단체, 5월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재단, 뭐 어떤 경우에는 시의회 이렇게 그 틀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는 이제 오늘날 보신 바와 같죠.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혹은 오늘날 5.18이 처음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고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릴레이 발언 이후에 시민들이 5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전과 달리 전에는 이제 부채감이나 뭐 이런 온정주의 때문에 이제 말씀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약간 상황이 변해서 5월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논의 구조를 바꿔보자. 진짜 이제는 민주적으로 과거와 같이 80년 5월과 같이 민주적으로 한번 그럼 시민들 이야기를 기탄 없이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논의 구조에 약간 변화를 줘보자라고 해서 시민 토론회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로 구성한 이유는 일단 1차 토론회는 저희가 미래 세대들을 먼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30대까지 이 정신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의견을 취합해야 될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1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는 13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나에게 현재 5.18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듣는 방법이 이제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피켓을 작성하시게 했거든요. 나에게 5.18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5.18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세대를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보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5.18의 내일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 미래상을 이 10명에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또 현장 분위기 때문에 11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현재 5.18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일단 1차 토론회에서는 들었고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제 연령 제한을 풀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라 라고 하고 기존의 논의 구조였던 이 당사자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재단 그리고 세부 주제인 행사, 기념 행사를 또 세부 주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위원회까지 해서 기존의 논의 구조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일반 시민분들이 평소에는 5.18에 대한 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이 의견을 세우시는 데는 기본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단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를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시민분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 의견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1, 2차 토론회 모두 다 그러면은 일단은 의견을 듣는 게 제일 중요했네요. 목표였어요. 의견을 듣는 걸로. 네. 거기에서 1, 2차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자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세대별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5.18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일단 듣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2차에서 보니까 이제 올해 가장 큰 갈등을 빚었죠. 5.18 공법단체. 참석을 했네요. 네.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대표적으로? 일단 부상자회에서는 황일봉 회장이 직접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공로자회에서도 정성국 회장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셨는데 그리고 유족회에서는 방청석에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유족회 대표 발제자로서는 이건근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로자회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5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로자회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한 5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성역화 사업하고 특전사 동지회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성역화 사업과 네. 특전사 동지회. 성역화 사업이 뭐냐면요. 네. 네, 뭡니까? 네, 그 망월동 구묘지가 이 5.18과 관련해서는 핵심 장소입니다. 민주광장과 함께요. 그래서 그 구묘역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80년 5월 당시에 구묘역에 이 시신들을 쓰레기차에 싣고 와서 이 도청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이 시신을 매장을 한 장소가 망월동 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 행정상으로는 시립묘지거든요. 네. 시립묘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택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5.18 구묘지예요. 이걸 구묘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97년도에 국립묘지를 만들면서 네. 거기 안장 모셨던 분들을 국립묘지로 대부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국립묘지로 가시지 못한 분들이 아직 구묘지에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 5.18이 80년 5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5.18을 진상규명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학생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어요. 네네. 시민운동이. 네. 그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1987의 이한열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5.18의 진상규명을 필두로 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망월묘역으로 쏙쏙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전국적으로 이 민주화운동 세력에서는 이 망월동 구묘지를 민족민주열사 묘역이라고 당신들께서 부르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5월 단체 쪽에서는 우리 5.18 구묘지가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앞으로 안장할 거냐. 남아있는 자리가 6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6자리를 5.18 관련자로 모실 거냐. 그러니까 5.18 관련자 중에 전과 등의 이유가 있어서 국립묘지로 못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망월동 묘지에 묻히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민족민주 열사로 계속 사망하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 최근에는 네. 이런 대표적인 분들 역시 이곳으로 이제 모시고 싶은 거죠. 유족들의 의사도 있겠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의사도 있겠고요. 그래서 망월동 구묘지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이 망월동을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춥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5월만 되면 사람들이 찾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서 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10억, 100억이었나? 100억 규모의 사업인데요. 성역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했어요.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5월 단체는 이것은 이 망월동 묘지는 5월 당사자들 내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이런 갈등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5월 단체의 갈등은 두 꼭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특전사 동지회와의 용서와의 대국민 선언식과 성역화 사업 이 두 꼭지로 지금 극렬히 대치 중이십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 참석했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제 정말 되게 오랫동안 어제 토론회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오셨던 공법단체나 시민단체 분이 아닌 이런 표현도 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던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고 어떤 사전 신청이라는 장치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 이 공법단체 분들이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관점과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셔서 새롭게 정보 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의견은 발표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한 2분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 의도와 좀 벗어나게 행사가 치러졌다는 생각도 좀 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선출직 의원으로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결정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시민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독려를 하고 참여를 하고 오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오신 분들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라서 당사자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됐거나 뭐 좀 관계가 된 사람들 위주로 왔다는 얘기겠죠. 그래 보였어요. 발언의 네. 취지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되풀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지금 5.18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특전사 동지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시간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대부분의 시간이 거기에 이제 뭐 매몰될 판인데 이제 그 부분을 커트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성역화랑 특전사 이야기는 하지 마시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자리는 두 단체 두 진영 양 진영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별도의 시공에서 아마 준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이야기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꺼내서 막 틀어버리면 원래 하기로 했던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향후에 다른 또 위원회에서 다른 기획을 또 하신다면 이번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른 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 끝나고 이제 남아서 와, 그 1차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 시민들하고 이분들하고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갈등을 빚었던 내용들이 오래 지금 불거졌었고 그 이후에 5.18 3단체 관련해서 보조금 나온 게 있나 보죠? 예, 그거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 실은 이 예전에 우리 지역에 5.18 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런데
이게 대표단체라기보다는 이 주도적으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유족회 그리고 부상자회, 공로자회 이렇게 세 집단이 있는데 이 세 집단이 작년에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작년은 아니고 21년 순차로 됐는데 공법단체가 되면서 더 이상 이 사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이 허가를 해준 공공성을 가진 집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부에서 보조사업이든 여러 사업들을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단체 운영비 등을 보훈부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기감사를 하겠죠. 매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 정기감사입니다. 그런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내용에 이제 보조금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항상 하던 거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처음 받는 거죠, 이제 공법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왜냐면 된 적이 처음, 된 지로 처음 오는 정기예요. 된 이후로. 공법단체로 된 이후로. 그러니까 사적 조직일 경우에는 내부 감사는 받으시지만 공공기관의 감사는 받지 않으셨겠잖아요.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도 결론은 같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행보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최근에 또 광주시의 국힘 서구갑 당협위원장님이신가요? 네. 그분이 이제 칼럼을 쓰신 것을 보면 호남과 대한민국이 결별할 세 가지 카드다. 이 새만금 잼버리, 5.18 그리고 정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정일성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는 것을 보면서 다음은 5.18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법단체 입장에서는 사적 조직으로 그때 80년 5월에 투쟁하셨던 그 분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공법단체가 되고 그 위상에 맞는 이 행정 지원이나 조직이 갖춰졌다면 이 정기검사가 무리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공법단체 내부적으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맞고, 정기감사를 앞두고 이제 회원 간 또 회원과 회장 간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기감사를 앞두고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기 위한 것인가, 서로 떠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5.18 특별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이번 시민대 토론회를 이제 해보시고 나서 어떤 계획을 또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이 공론화거든요. 네. 저희가 꼭지로 삼고 있는 게 공론화를 통해서 5월 문제를 드러내자, 더 이상 쉬쉬하지 말자. 그러면 드러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계속 가자. 여기까지 이제 중지가 보였고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도 필요하고 사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또 이게 광주에서 5.18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션, 그리고 5.18을 대하는 광주 시민과 이 행정 정치권의 스탠스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5.18 관련해서 제도가 굉장히 그때그때 필요한 때 요구대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도 좀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해보시니까 준비라든가 기획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여기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과 함께 엊그제 있었던 5.18 시민 대토론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획 의도와 맞지 않게 흘러간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다음 또 기획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진 5.18 관련 행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또 그 과정을 또 만들어내시길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인터뷰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뉴스 스탠바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